안녕하세요. 논중과 추론 인문논술 팀장 맡고 있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 상경 계열 관련해서 이제 인문 파트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수리 논술을 하고 인문 논술 같이 준비해야 되니까 애들 입장이 좀 버겁긴 한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계열이긴 해요, 사실은. 조금 이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논술 모집 단위들이 인문 계열의 경우는 굉장히 작거든요. 뭐 4명, 뭐 5명, 뭐 3명, 6명 이걸 전국에서 뽑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상경 계열이 모집단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대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요런 게 좀 매력적이어서 모집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수리 준비가 좀 되어야 돼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일 것 같고 또 수리가 강점인 친구들도 인문논술 준비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부담들이 좀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할 텐데 여튼 인문 준비를 할 때 어떤 걸 신경 썼으면 좋겠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소개고요. 우선 인문 상경결은 이제 수리 중심, 그러니까 수학하고 이제 언어 논술이 나오면 수학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출제 경향이 있고 반대로 언어 배점이 훨씬 커서 언어가 조금 더 중심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에는 수리 중심 출제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뒤에는 언어 중심 출제 유형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리 중심의 출제 유형의 대학은 이제 건국대, 한양대가 아주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이 두 대학. 그리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그 건국대학교가 KU 자유전공을 모집하면서 보시면 요 인원이 이게 69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은. 실은 보통의 이제 모집 단위들의 인원이 보통 이렇거든요. 정치 외교 4명, 경제 8명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뭐 행정학 6명, 국제무역학 7명, 국제무역, 두 번 있네요. 응용통계학 4명, 사회과학도 융합전공, 이게 이제 광역 이 모집단이니까 이제 25명 이렇게 되는데 경영, 기술 경영, 부동산학 이렇게 되는데 비하면 요건 이제 70명 가까이 되는 모집 인원이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쟁률이어서 10대 1이라고 치더라도 10명 중에 1등 하는 거하고 100명 중에 10등 하는 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 모집 단위들이 그래도 조금 학생들한테는 조금 수월한 이 경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대학의 전형 방식을 보면 건국대에는 논술 100%, 그리고 한양대도 논술 90에 비교과 10인데 요건 이제 그 정성평가를 가지고 흔히 비교과를 본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이제 출결 봉사 중심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감이 발생해서 큰 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건대의 경우는 국수영탐 2개 합 5가 되고 한국사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KU 자유전공도 역시 2개 합 5고 한국사 5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는 원래 다른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거든요. 최저 기준이 없는데 요 인터칼리지만 올해 이제 새로 모집한 데가 요 15명의 한양대의 모집 인원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게 국수영탐 1 3합 7 조건입니다. 3합 7 조건이면 인문 계열에서는 뭐 홍익대 라인이어서 실은 최저 조건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합 조건이긴 하지만 뭐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한국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사실 한양대는 최저 조건이 없는데 여기만 이제 최저 조건이 있어서 아마 경쟁이 일반적인 한양대 경쟁률 좀 다르죠. 한양대 인문계열의 일반적인 경쟁률은 세 자릿수거든요. 뭐 심한 데는 뭐 200대 1도 되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3합 7 조건이면 실은 다른 대학의 3합 조건,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 라인을 잡고 보면 뭐 10대 1 또는 20대 1 정도 선에서만 결정될 거여서 아주 심각한 뭐 엄청난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는데 요건 참고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KU 자유전공은 이 상경하고 KU 자유전공의 논술 문제가 다르게 출제된다고 지금 예고는 해놨어요. 예고는 해두었고 그리고 실제 모의 논술 아직 치러지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상경 계열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를 보고 출제를 한다고 모의 논술도 실제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모의 논술이 공개가 됐고요. 그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은 언어도 이제 한 문제씩 나와서 언어 준비도 하긴 해야 되지만
수리 준비가 훨씬 더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수리 준비가 잘 되면 여기는 좀 많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실은 건국대학교를 이제 쓰려고 하는 인문계열 친구들 중에서 건대에 원래도 이 상경결에 수리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언어 문제 하나고 수리 문제 하나가 이렇게. 근데 그 수리 문제가 건대를 지원하는 인문계열 친구들 수준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리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건국대 라인에 해당하는 이 수준이면 홍익대, 동국대, 건국대 수준의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원서를 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9월에 원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건국대를 원서를 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확률이 높냐면 실제 정시로는 건대를 갈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3, 4등급 수준의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3, 4등급의 친구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상하게 국어하고 영어가 잘 안 풀려. 근데 수학을 독특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친구들은 실은 언어에 조금 불편함이 발생해도 휙 붙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늦게 준비한 애들, 뭐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인문호술 준비하면 생각보다 늦게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은. 심지어는 9월, 10월 2달 준비하고도 KU는 이제 올해 처음이지만 건대 경제학과를 쓰고 그냥 붙어버린 애들이 꽤나 있었어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까지 막 압박이 오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수리 문제에 대한 완성도가 높으면 언어에 대한 부침은 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한양대는 이제 인터칼리지 문제가 상경하고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물론 최근에 조금씩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한양대학교 상경결의 수리 문제, 인문 수리 문제는 아주 정평이 악평이 나 있죠, 악평. 근데 예전에는 실은 거의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수리 문제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수리 문제라고 하면 약간 언어적인 요소가 끼어들어서 이 답안을 쭉 써나가는 언어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양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세한 우리 박 선생님 설명드릴 텐데, 최근에는 요만큼씩 씌워지고 있지만 다른 대학에 비하면 좀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대학은 언어보다는 수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경희대 사회계열하고 이화여대 사회계열. 그러니까 경희대 사회, 이화여대 사회라고 불리우는 곳은 흔히 이제 대학의 단과대학으로 치면 사회과학대학하고 상경대학, 경영대학 두 개를 합친 걸 이제 보통 사회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는 사회계열이라고 모집 단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는 인문 2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요 두 대학 하고 연세대는 전 모집 단위에, 그러니까 어떤 과를 쓰더라도 연세대를 치르게 되면 일단은 수리 문제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4문제인데 3문제가 언어 문제고 1문제가 수리 문제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총 3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는 언어 문제고 1문제가 수리 문제. 1문제가 수리 문제. 경희대하고 이화여대는 뭐 이제 영재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테지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어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 아닐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연세대는 일단 경쟁 환경 자체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경쟁 환경.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탑 라인에 이제 원서를 쓰는 애들의 실제 경쟁 상태가 좀 다르니까. 물론 언어 배점이 커서 언어를 잘해야 되긴 하지만 실은 이제 언어도 수리도 자리에 붙을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앙대학교는 언어 배점이 크고 수리 배점이 적긴 하지만 수리 문제 좀 어려워요. 수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하면, 그러니까 경희대나 이화여대에 비하면 좀 어려워서 이것도 준비를 따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형 방식을 좀 살펴보면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모두 다 논술 100%입니다. 논술 100%.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논술 전형들은 논술 100으로 뽑는 경우들이 많고 학생부에 대한 데미지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대는 상대적으로 요 30%는 학생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출결 10은 거의 만점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출결의 경우는 무단 결석의 3회가 추가될 때부터 감점이 들어가요. 그냥 결석 말고 무단으로 처리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은 3학기, 5학기 합산 25시간 미만인 경우에
이제 감점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감점이 거의 없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건 이제 사실상 교과 20%라고 보는데 여기도 균등 방식의 점수 배정이 아니고 차등 방식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5등급, 6등급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가 7, 8, 9등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태의 구조여서 실제로 학생부 자체에서 실질 경쟁률이 발생하진 않아서 학생부의 대변이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 조건들 좀 더 생각하실 필요들이 있죠. 일단 연세대는 최저가 없죠. 그래서 뭐 일단 형식 경쟁률하고 실질 경쟁 똑같아요. 경쟁률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세 자릿수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뭐 서서히 이제 뭐 올라가고 있어서 뭐 70대 1, 80대 1까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하고 이화여대를 보면 이화여대가 훨씬 더 최저 조건이 커요. 사실은 경희대 한의 빼고요. 그래서 요 삼합 조건, 그러니까 최근에 이과 친구들은 불편함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문과 친구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문과 친구들이 수능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불행히도 공통 수능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이 삼합 조건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삼합 조건을 맞추는 게. 그래서 이 최저를 맞추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훅 떨어져요. 사실. 뭐 5분의 1, 6분의 1 정도 떨어지게 돼서 이 최저 조건을 잘 맞춘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화여대는 작년에는 한 자릿수 경쟁률도 과가 꽤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뭐 학교 라인도 한 단계 이제 아래 라인이긴 하지만 최저 조건이 이하 보여서 실질 경쟁률 되게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건 별도로 또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합 조건이긴 하죠. 삼합 조건이긴 한데 독특하게 영어를 2등급까지 1등급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최저 조건을 맞출 때 1조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1이 하나 있는 것과 그냥 2 자체에서 맞추는 거하고는 전체의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앙대는 이제 3합 6이긴 하지만 이화여대에 비하면 중앙대의 조건이 훨씬 수월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대가 이제 여대다 보니까 그런 특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중앙대는 이대 2배 정도 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희대는 전체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언어 문제고 1문제가 수리 문제고요. 이화여대는 전체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언어 문제고 1문제가 수리 문제. 그다음에 연세대는 전체 4문제 중에서 3문제 언어 문제, 1문제가 수리 문제. 중앙대는 전체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언어 문제, 1문제가 수리 문제입니다. 몇 가지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주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다른 뭐 연세대나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는 원래부터 모집하던 단위를 늘 그렇게 모집했으니까 했던 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새로 생긴 이 모집 단위인 건대 KU 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 요게 꽤나 이제 매력적인 거고 이제 건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명이나 되는 모집 단위가 주는 매력이 있고요.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이제 무한 경쟁 상태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 그러니까 수리 준비를 하고 또는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의 경우는 모의고사 상황이 좋은 거예요, 사실. 수학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뭐 수학이 안 좋은데 뭐 전체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좋을 리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리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모의고사 상황이 좋다면 최저의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 실은 그 뭐 우주 상향 그런 경쟁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어쩌면 학생부가 일부 대학은 굉장히 낮은 한 자릿수 경쟁률도 있어요. 사실. 뭐 동국대, 홍국대 뭐 이런 라인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양대도 요 조건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힘들 것 같아서 현실적인 경쟁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준비만 잘하면 꽤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봅니다. 좀 자세히 보면 건대 먼저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시험 시간 100분. 요게 이제 가르쳐 보면 처음에 아이들은 이제 100분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하죠. 거기에 이제 막 수십 문제의 객관식 단답형을 푸는 거하고, 그러니까 한두 문제 또는 두세 문제를 100분 동안 계속 이제 운영해가면서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사실은. 여튼 이 100분의 시간 운영이 좀 어려울 텐데
여튼 건대는 요 인문사회 2하고 그다음에 KU 자유전공하고 별도의 문제를 내기로 했는데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전체 4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언어 문제고요. 나머지 3개가 수리 문제고요. 배점은 비슷한데 형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마킹을 했는데 요 이제 건대에서 이제 게시한 공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2는 그러니까 원래 출제했던 상경 계열의 문제는 국어 사회교과라고 되어 있고요. KU 자유전공의 경우는 국어 통합사회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흔히 얘기하는 선택 과목까지 반영해서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인문 친구들이 주로 많이 선택하는 뭐 사회문화나 뭐 윤리나 이런 교과서에서도 지문을 발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요 얘기는 이제 1학년 공통사회에서 중심을 출제하겠다 이런 수준이어서 생각보다 텍스트 자체의 진입 장벽은 KU 자유전공 좀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다. 최근에 그 언어 문제들이 예전과 달리 고전 제시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 지문을 주로 발췌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KU 자유전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 조금 더 텍스트 지문을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 수학도 이쪽은 이제 확통까지는 출제가 되는데요. KU는 출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 전통적인 방식하고 문제하고 KU 자유는 좀 다른 건 자연 관련 지문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 모의논술이 지금 게시가 안 돼서 좀 정확하게 판단 드리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연 계열 지문이 인문 문제의 텍스트로 나올 건지 아니면 수리 문제 텍스트로 나올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수리 문제 텍스트로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수리 논술이 언어 요소도 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연 계열 지문, 뭐 생물학이지, 뭐 화학 또는 뭐 물리학 이런 관련 지문들이 보통 예전에는 인문 논술 문제 이런 지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연세대도 사실 생물학 지문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인문 계열에도 요게 만약에 요 1번 문제의 텍스트로 나오게 되면 실은 이제 큰 차이는 아니긴 하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과 친구들이 조금 더 체감 난이도를 덜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 처리 방식도 KU의 경우에는 1번 문제의 고득점자. 그러니까 전체 이게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1번 언어 문제의 고득점자를 먼저 뽑겠다가 1순위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2, 3순위가 이제 2, 3번 문항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기존의 상경계열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경계열 문제. 근데 뒤에 이제 기출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언어 문제만 놓고 보면 건대보다는 한양대 문제 훨씬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이걸 어떻게 풀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튼 그래서 한양대는 뭐 전체 시간이 90분. 그래서 인문 한 문항하고 수리인데 수리는 실제 한 4문항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제 한 문항 한 문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소문항들이 이렇게 3개, 4개가 나오니까. 배점은 똑같이 50점이긴 한데요. 실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워낙 이제 인문 계열 친구들 중심이 돼서 이 경제 환경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답안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학교에서 공개한 이 합격자의 점수를 보더라도 이 상경 계열 합격자들의 수리 점수의 평균 점수가 60점 됩니다. 보통 이제 언어는 막 80점, 90점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수리는 다 못 풀고도 실은 이제 3번 문제 미완성으로 출제한 친구도 합격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수리 문제를 인문계열 친구들이 이제 불편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인터칼리지는 실은 이제 전통적인 문과이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과 친구들도 고민해 볼 만한 상황들이어서 아마 이 부분의 완성도가 꽤나 높게 형성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출제 의도도 이제 아까 이 출제 평가 포인트도 이 건대의 평가 포인트가 단순하게 정리된 거에 비하면 한양대학교의 평가 목표나 출제 의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제 자체가 복잡해요. 문제 자체가. 기출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동점자 처리 기준도 보시면 논술고사 성적 전체 우위자 중에서 수리 논술 문항의 성적 우수자를 먼저 뽑겠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건대는 올해 모의 문제가 공개가 안 됐어요. 아직. 뭐 대학에 대고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 좀 게으른 편입니다. 좀 일찍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작년 기출입니다. 상경결의 언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그다음에 한양대 상경결의 올해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나에서 논의한 누리소통의 특징이 가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다에서 제시된 주요 기능 활용을 논술하시오. 일단 얘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죠? 그죠? 애들도 그렇게 느끼긴 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둘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흔히 이제 입시 대입 언어 논술에서 적용 설명형 문제라는 게 이제 이 패턴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제 어떤 대상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거예요. 표현은 뭐 분석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석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술하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데요. 결국엔 어떤 데서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 이거 설명해봐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는 분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설명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흰색입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뭐 원기둥인데요 뭐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또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선생님 첫사랑이요 라고 설명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엔 요 네 가지 설명 중에 어떤 설명이 가장 좋아 보입니까? 분필입니다. 흰색입니다. 원기둥 모양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어떤 설명이 좋아 보입니까? 판단하기 어렵죠. 그렇죠?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질문을 받으셨다면 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 편하게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색상을 기준으로 한 설명으로 가장 우수한 설명은 어떤 겁니까? 흰색이라는 설명이죠. 그러면 분필입니다는 설명이나 또는 원기둥 모양이라는 설명이나 또는 첫사랑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채점의 족구를 만족하는 설명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논술 문제는 일단 이게 논리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긴 하나 구조적으로는 시험 채점을 위한 문제예요. 채점을 위한. 채점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실은 주채점 대상입니다. 잘 보시면 가와 나를 참고해 다의 도표를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설명 대상은 이제 도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도표를.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표를 많이 본단 말이죠. 도표를 잘 보면 해석을 잘할 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의 기준값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죠. 실은 가나에서 내가 뭘 찾았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대상은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이 표 자리예요. 이게 설명 기준이고요. 얘가 설명 대상이거든요. 이 대상인 자리에 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도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농담반 징담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음악이 나올 수도 있다. 불가능한 출제 방식이 아니다. 영어도 듣기평가 하지 않느냐. 제시문 가나를 참고해서 뭐 듣기, 뭐 음악, BTS 음악을 던져주고 설명해봐라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죠. 시, 소설 또는 뭐 그림 또는 도표 자체의 성질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준이 되는 가나에 내가 뭘 찾았고 그걸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 원리만 배우면 어떤 대상을 설명하든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이게 언어 문제잖아요. 뭐 물론 얘는 사회교과 관련, 얘는 통합사회라고 이제 출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언어 논술 문제는 출제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실은 뭐 인문계열 문제라고는 하지만 생물학 지문도 과감하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물리학 법칙도 제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시험 문제의 출제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그 문제가 사용하고 있는 내용 또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출제 범위, 그걸 깊이 물어보려면 출제 범위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출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아무도 풀 수가 없죠. 심지어 한양대학교의 문제, 기출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누가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내는 거예요, 사실은. 소재나 내용인 미래 동물원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 견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네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딱 그거야. 적용하는 논리를 알고 있냐 없는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실은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기술들을 배워야 돼요. 이를테면 적용을 할 때 밀도를 높이는 훈련을 한다든가 대상 자체를 범주화한다든가 이를테면 얘가 지금 대상이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실은 2개를 줄 수도 있고요. 3개를 줄 수도 있고요. 4개를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대상을 보고 1개든 3개든 4개든 2개의 논리적인 범주로 나누어서 재정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배우면 되는데 그걸 좀 복잡하게 붙여준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실은 잘 보시면 요게 기준이고 결국에는 나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요 한양대 모의 문제는 쉽게 바꾸면요. 가와 다를 참고하여 나를 설명하죠.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런 원리들만 잘 알면 실은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쓰는데 패턴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실은 언어 논술 문제라고 하면 글쓰기 시험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 이 언어 논술 문제는 절대 글쓰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교과도 사회나 국어 교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수학 잘하면 잘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대로 써야 돼요. 수사를 전혀 채점하지 않아요. 물론 주술 관계는 맞아요. 주어 수어를 틀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현란한 문장력을 보여주면 또는 뭐 엄청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어떤 문구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표현을 하게 되면 감점 대상이 돼요. 사실은. 특정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만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문장력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사실은 되게 초딩처럼 써야 돼요. 아주 단문. 우리 어머니들 예전 학창 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3단 논법 그 예시 문장들 들어본 기억이 있죠. 잠깐만 제가 떠올리게 해드릴게요. 호범이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호범이는 죽는다. 요게 가장 아름다운 논리적인 문장이에요, 사실은. 요 문장을 잘 보시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항상 앞에 있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요. 끊기지 않는다고. 즉, 그러니까 호범이는 사람이다. 이제 개념이 호범과 사람 2가지가 있잖아요. 요 문장을 시작할 때는 호범 또는 사람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호범이는 사람이다. 이제 개념이 3개가 됐잖아요. 그죠? 사람, 호범, 죽는다. 이 3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문장은 죽음, 호범, 사람 이 3가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근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면 처음에 뭘 쓰냐면 가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뭘 써요? 나를 쓰죠. 그 다음에 뭘 쓰겠어요? 다를 쓰죠. 요즘 아이들 말로 갑자기예요. 갑자기. 한참 가는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다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지금. 가 쓰고 나 쓰고 다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아까 얘기했던 글쓰기 기술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설명과 적용의 논리만 잘 알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언어 논술도 잘하는 친구들은 복수 합격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면 언어 논술을 사실 그 복수 합격자들이 뭐 이를테면 연세대도 합격하고 이대도 합격하고 중대도 합격하고 서강대도 합격했어요. 요 4학교를 합격한 친구가 이 학교를 별도로 따로따로 준비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얘는 수능도 안 하고 이것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논술 하나를 준비해서 그냥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손쉽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건데 그 원리를 배우면 되니까 실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이제 학생들의 입시 환경이 얘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어요. 논술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3학년 겨울방학, 시작하는 겨울방학도 아니고 6평 끝나는 시점도 아니고 9월 원서 쓰고 난 후도 아니고 지금 가장 많이 준비하는 시기는 수능 후예요. 수능 후. 근데 그때 준비해가지고 이걸 합격하길 기대하는 건 사실은 저는 가끔씩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가끔씩 그런 합격하는 애들이 있긴 하다마는 그건 부조리다. 야, 그렇게 합격하면 그게 되겠니 그게. 실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도 없고 학생부도 반영 안 하고 논술 100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연세대를 학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좋아야죠. 좋은 고등학교에서. 그 좋은 고등학교 엄청난 상위 클래스의 학생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5학기 동안 단 한 번도의 비틀림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수능으로 가려면 모든 과목을 거의 만점에 수렴하는 수준의 성적을 가져야 돼요. 이 친구들하고 2시간짜리 논술 시험을 보면, 잘 보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원서 쓰거나 준비를 한다?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수능은 기출문제도 엄청 많이 풀고 가죠. 여러 번씩 풀죠. 연세대를 쓰면서 기출문제도 안 풀어보고 가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제 입장에서야 그게 부조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누가 더 잘하냐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논술은 누가 덜 못하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실은 생각보다 현실 경쟁률이 좀 낮아요, 사실은. 연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9월에 원서를 쓸 때 연세대를 쓸 수 없는 친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쟁 환경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연세대를 쓸까요? 논술 준비를 잘한 친구들, 수리 논술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쓰려고 하는 애들의 성향은 잘 모르겠으나 쓸 수 없는 애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쓰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연세대를 붙으면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은 절대 원서를 쓰지 않을 거라. 수능 전에 치르는 연세대 시험. 왜냐하면 정시에서 요만큼이라도 서울대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안 쓰죠. 근데 그 요만큼의 확률은 어디까지냐면 6평이나 9평에서 배치고사에서 서강대 배치 라인만 받아도 어때요?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내가 서울대 갈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친구들 절대 연세대 원서 안 씁니다. 또 어떤 애들이 원서를 안 쓰게 되죠? 육학점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충분히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매우 좋은 학교의 극상위권 애들인 거예요. 학종으로 6개 쓰면 되죠.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한 문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강의 애들은 실은 이런 대학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연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쓴다는 건 실은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건 실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논술 공부하고 올해는 절대 논술 시험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사실 수업의 모토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년 1명 정도는 나와요. 기쁘게, 정말 기뻐합니다. 성균관대 파이널 할 때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저 가채점 가방 사서 빨리 가 이럽니다. 엄청 좋아요. 너 수능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논술 시험 보라고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뭐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퇴로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논술은 플랜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되 필수 전략을 삼기는 해야 돼요, 사실. 플랜 A로 모든 게 끝나면 좋죠. 학종으로 들이밀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 5학기 동안의 노력에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학종에서 노림수를 갖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학종을 학교에서 여기저기 쓰는 게 어때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으면 그거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쓰는 거예요, 학종. 그럼 남은 카드를 이제 논술에 배치하는 거고. 또 수능은 뭐 평상시처럼 수능을 잘 보면 좋죠. 근데 6, 9평처럼 잘 안 나와요, 사실은. 11월 모의고사. 특히 현역들이 잘 안 나온다고. 뭐 가끔씩 예외적으로 모의고사보다는 엄청난 점수를 갖는 애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걸 이제 평균값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논술이 플랜 B로 잡혀 있어야 되니까 준비는 모두 하시되 다만 시간 비용과 노력 비용 좀 적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한양대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원리 하나만 잘 깨우치시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봤어요. 이제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런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문 논술 정규반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난 논술 준비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케이스라면 근데 그 케이스 중에서 나는 학종을 4장을 써야 돼. 학교에서 4장 써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 논술 2장 남잖아요. 근데 그걸 건국대 KU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에 쓸래. 우리 애가 수학을 좀 하는 것 같아서 라는 케이스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이번 여름방학 때 인문수리 논술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술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방학 때만 4회 정도의 수리 특강만 별도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KU 자유전공의 경우는 원서를 쓰고 나서 10월 달에, 왜냐면 건국대가 저기 논술의 길 자료집 보면 저기 시험 날짜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수능 직후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수능을 딱 봤는데 엄마 이렇게 되면 건대 시험 보러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영어 보러 가면 되는 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가야 돼.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토요일 일날 보는 대학들은 그래서 10월 달에 대치동에서는 세미파이널을 해요. 원서를 쓰고 나 9월 10월 달에 요때 이제 별도로 건대 특강을 따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 인터칼리지를 이제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요 경우는 수능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인문수리 특강을 4회 들었잖아요. 기본기를 쌓았어요. 그죠? 실전의 고급 과정은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수능 끝나고 나서. 왜냐면 한양대는 수능 끝나고 10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하루 종일 논술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때. 그리고 건대 KU는 10월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모의고사 준비,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고 모의고사 준비를 쭉 하는 바람에 논술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완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한다 지금. 그런 케이스라면 그런 케이스인데 KU하고 인터칼리 써. 근데 다른 일반 대학도 쓰려고 해요. 다른 일반 대학. 인문계열의 다른 일반 대학. 그런 경우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언어 정규반하고 수리 특강을 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 2대학만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 대학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언어 논술 문제가 중심이니까 언어 정규반 수강을 쭉 9월, 10월까지 쭉 해나가시고 그리고 수리 특강만 여름방학 때 4회로 끊어서 별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데 나는 학종 4개가 이미 픽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논술로 KU하고 인터칼리지만 쓸 거다. 이런 친구들은 언어가 아주 큰 게 아니잖아. 언어 논술이 아주 큰 게 아니라서 그런 친구들이라면 일단 시작을 수리 특강으로 시작한다. 수리 특강으로. 이번 여름방학 때 인문 수리 특강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2대학만 쓸 거잖아요. 지금 다른 대학 안 쓰실 거잖아요. 그 경우는 언어 준비는 건대는 아까 얘기했던 10월 KU 특강. 그다음에 한양대는 수능 후 한양대 파이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한 문제 정도, 아까 좀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 한 문제 정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합니다. 한 문제, 뭐 여러 대학에 대한 것들을 막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만 계속 쓰면 되니까. 그것만 계속 익혀서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그것을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과 친구들이다. 이과 친구들인데 지금 수리 논술 정규반을 듣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른 뭐 수리 논술로 이제 공대 다 쓰고 다 쓰는데 혹시 뭐 한양대 인터칼리지나 KU 여기 자유전공을 좀 안전빵으로 좀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어가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언어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KU의 경우는 10월 KU 특강 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수리 논술 지금 듣고 있는데 여름방학부터 인문 논술 정규반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2대학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준비하긴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쓰기에는 조금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래서 9월, 10월에 KU 특강을 듣거나 이제 만약에 수능 끝나고 나서 한양대는 원서를 써놓긴 했지만 한양대는 시험 보러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가게 되는 경우는 한양대는 수능 후 10일 후에 시험을 보니까 여기에 한양대 파이널 특강들이 많이 열려요. 거기서 그 한 문제만 정복하면 된다. 그 한 문제만.
그래서 자연계열 이과 친구들은 그냥 지금 수리 정규만 그대로 하시다가 이제 뭐 언어 수리에 대한 답안 요령은 이제 형 교수님 잠깐 말씀드리긴 할 테지만 여튼 언어 논술 문제가 이제 더 큰 장벽일 테니까 그 준비는 10월 그다음에 순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규반 수강생인데 인문논술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나는 요 두 대학만 쓸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힘드시겠지만 이 친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규반 유지하시면서 여름방학 때 수리특강을 별도로 수리특강 그리고 여름방학 4회 수리특강은 KU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양대도 그렇고 기본기를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고급 과정은 이제 한양대 조금 어려우니까 파이널 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제가 뭐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잘 전달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부족한 설명이나 이런 건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이어서 이제 수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수리 문제에 대한 설명을 형네 선생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리탐구 논중과출원에서 수리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래 선생님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인문논술 중에서 이제 수리논술 문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왔고요.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이제 수리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고요. 제가 수학과로 졸업하긴 했지만 제가 4학년 때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사실 이게 강사 생활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게 되네요. 제가 인문 수리노트를 가르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우선 한양대, 건국대, 숭실대, 그다음에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딱 요 정도 좀 관심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문논술, 즉 상경논술에서 나오는 수리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어차피 시험이 논술을 보긴 하는데 수리 논술이 있으니까 우리 수리 논술을 풀어야 돼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좀 생각을 해주고 싶은 게 저는 말해주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문제 풀어야 되니까 풀어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왜 이거를 내가 인문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상경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리를 풀어야 되지? 간단한 수리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미적이나 뭐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하거나 그래야 되지? 확통을 해야 되지? 좀 이런 걸 당위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 공부도 해봤는데 수학 많이 필요합니다. 1학 애들 이제 만약에 경제를 과로 간다? 그럼 나중에 경제 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안 배운 행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행렬도 단순히 2 곱하기 2가 아니라 막 n 곱하기 n도 돼서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이과인 저는 쉬운데 문과 학생들은 경제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흔히 사회학 쪽에서 정치도 있는데 정치도 곰곰이 따져보면 수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투표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각 정당은 중도를 데려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있는 유권자를 데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본 베이스 모델이 게임 이론이에요. 경제학과에 있는 게임 이론이고 그것도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라 이걸 공부하는 게 어차피 대학 가서 또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베이스가 돼 있구나.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좀 이렇게 의욕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차근차근 한양대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건데 우선 한양대는 이제 인문논술 인터칼리지가 이번에 최로 생겼죠. 자유전공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합7이라는 최저가 생겼습니다. 한양대는 인문 논술의 그 수리 문항의 범위가 수원, 수투, 확통이라고 써져 있는데 2025년에는 미적하고 기하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죠? 문과 애들은 이제 힘들잖아요. 미적까지 그렇게 해볼 수 있어. 기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써놓고선 실제로 한양대 설명에서는 미적 기하 올해 절대 안 된다고 말은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해왔듯이 수원수투 확통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문제가 나옵니다. 크게 대문항 두 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이제 수리문항이에요. 그 한 문제가 소문항 두 개에서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100점 만점 기준 딱 절반 50점 가져갑니다. 생각보다 비중이 너무 커요. 그렇죠? 100점 인문논술 50점, 수리논술 50점인데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올 겁니다. 특히 이게 문항이 그냥 단순히 자연계 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됩니다. 뭐 경제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사회적 제시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딱 정말 수학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으로 느껴질 거예요. 물론 우리 그 인문인데 이제 자유전공을 뽑으니까 이과 쪽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사실 이 수리 문제는 그냥 그러한 중정도의 난이도로 느껴질 겁니다. 작년에 기출하고 재작년 기출을 보면은 작년에는 수투가 하나 나왔고요. 확통이 두 문제 나왔고 재작년에는 확통 두 문제 나왔고 수투 하나가 나왔는데 사실상 수투라고 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미적 문제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미적 문제, 미적에서 다루는 수열의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보시면 딱 나와죠. 확통만 두 문제씩 다 나온다는 거. 한양대는 확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통 중식으로 가야 되고 어렵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확통을 공부하는 문과 친구들 좀 위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으로 중앙대를 보겠습니다. 중앙대는 딱 상경계열 나오고요. 수원, 수투, 확통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제 수리 문항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20점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배점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계 수리 그 자체입니다. 뭐 제시문을 주고 뭐 경제 문제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자연계 수리인데 중요한 거는 확통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원 수투 확통이 나온다고 써져 있고 계속 내고 그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그냥 확통만 계속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수원수를 준비 안 할 수도 없고요. 왜 안 낸 적은 없긴 하니까 안 낸 적이 없었던 거 아니니까 내긴 했었으니까. 근데 꾸준히 확통으로 내고 있고 이게 중앙대가 이제 자연계 쪽 수리 논술을 보면 1번 문제가 항상 확통 문제거든요. 유난히 확통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수원수투까지 공부를 하되 그래도 확통 중심으로 공부해주면 좋습니다. 난이도는 중이에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아무리 봐도 하 느낌이긴 한데 상중하라 하 느낌이긴 한데 이게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학생들이 접근을 빨리 하면 그냥 엄청 쉽게 풀리고요. 근데 제시문을 보고 내가 문제를 설계 어떻게 해가냐에 따라서 중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풀이 과정을 보면 쉬운 편이다라고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는 확통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유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연세대를 보겠습니다. 연세대 인문계열 전체 뭐 상경 나누지 않고 전체가 이제 수리 논술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보면 수원 수투 확통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모집령에 나와 있진 않고요. 그냥 수리 통계자료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사 기출에는 수투가 나왔고요. 미분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고요. 2, 3 기출에서는 수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수열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수열의 합을 요구하는 거긴 한데 공식을 알고 푸냐 모르고 푸냐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수리 통계 자료를 줬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원수투 확통까지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확통은 깊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나올 거고 아마 물어봐도 확률 정도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연세대는 소문항으로 나옵니다. 대문항도 아니고 소문항으로 짤막하게 마지막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도 25점밖에 안 돼요. 되게 적고요. 제시문 연계 분석 및 해석을 요구해요. 그 앞에 이제 한양대나 중앙대는 그냥 수리 문제 풀고 이렇게 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석을 내놓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지식이 조금 들어가요. 이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긴 합니다.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알면 좀 도움이 된다 정도인데 사실 난이도는 하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이 중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주식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가끔 이게 2020년도 기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게임 이론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문제가 난이도가 확 달라져요. 게임 이론을 아는 순간 이거는 그냥 바로 풀려서 거의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게임 이론을 모른다 내가 그럼 이거 문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기 때문에 그거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해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경제 지식을 좀 아는 상황에서는 좀 하라고 볼 수 있기는 아니 하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몰라도 그래도 풀만합니다. 솔직히 실제로 해보면 애들 학생들 풀어보게 하면은 대부분 잘 풀어요. 계산 실수가 나와서 그렇지. 자, 아무튼 연세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사회계열 학부가 있고 이번에 자율전공학부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인문논술만 뽑고요. 자,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수원수투 확통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도표랑 통계 자료를 주고 문제를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연세대랑 비슷하고 봐요. 자, 한 문제가 나오고요. 마지막 문제 나오는데 소문항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논제중 비중이 30에서 35%라 되는데 사실 경희대는 만점 기준이 1000점이에요. 아무튼 환산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럼 환산을 해봤자 어차피 100점 만점 기준에서 30점에서 35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중앙대, 연세대에 비해서 비중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난이도는 아주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진짜.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제시문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수리문제 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거긴 한데 그것도 간단하게 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식이 조금 있으면 편합니다. 연세대는 그래도 가끔 경제적 지식이 난이도를 판가름하긴 하는데 경희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요. 난이도는 되게 쉽습니다. 자, 2사기출, 2,3기출 보면 제가 수투라고 되어 있지만 옆에 수학이라고 따로 써놨잖아요. 이게 문제를 풀이에 따라서 수투, 즉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긴 한데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수상, 수화 그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는 연세대에 비해서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되게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국대를 보겠습니다. 건국대는 사회랑 상경계열을 뽑는데 수원수투 확통 딱 못 박아져 있고요. 건국대는 문제 전체가 구성이 두 문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번 문제는 우리 상경문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문제가 이제 수리 문항인데 문항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세 문항이 다 15, 25, 20%로 딱 비중도 정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건국대 수리 논술 문항은 100점 만점 기준이 60점이에요. 건국대가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양대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경제 문제고요. 경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완전 경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경제 문제를 물어보면서 계산한 과정 그냥 수리 문항이에요. 완전히 적분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앞에 있는 애들은 적분이 그렇게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나마 한양대가 나올 적분도 수투 적분이 한양대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다른 애들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건국대는 완벽하게 적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학생들 입장에서. 심지어 그 높은 한양대도 50점인데 이 친구는 60점이나 가져가기 때문에 난이도도 어려운데 수능수 비중도 커요. 너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 4, 2, 3을 보면 그냥 확통 수원수투를 거의 골고루 내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KU 자유전공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따로. 숭실대로 보겠습니다. 숭실대는 수원수투 확통을 딱 정해져 있는데 숭실대가 이게 애매해요.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논술 문제가. 옛날에는 1번 문제가 경제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학을 쓴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기출 두 개를 보면 1번 문제가 2024년에는 수열 문제가 나올까요? 23년에는 수학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두 문제 전체 그냥 수리 문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점 만점 기준 전체 그냥 수리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마찬가지로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 플러스 자연계 수리인데 말 그대로 경제 문제를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계 수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만 놓고 보면 난이도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중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100점이라는 기준을 전체 다 수리 문화를 생각하면 논술 자체 난이도가 이제 상이 돼버리는 거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커요. 1번도 계산을 해야 되고 2번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숭실대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2번 문제가 원래 수리 문항이었다 했잖아요. 1번은 원래 경제 문제였고 2번 문항은 확통을 좀 중심으로 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는 좀 확통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보겠습니다. 사실 이화여대는
사회 상경계열 플러스 스크랜튼 학부에서 자유전공을 뽑을 때 우리 인문 계열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인문 1, 인문 2, 자연 1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상경 계열 문제는 인문 2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얘도 이 친구는 도표 통계자료 낸다고 했고 사실 그냥 수학 문제예요. 근데 말이 수학이지 실제로 그냥 단순히 경제 문제예요. 딱히 이거는 수리 문제라 볼 수도 없고 단순 그 과정에서 그냥 비율 구하기, 뭐 퍼센트 구하기 요 정도 나와요. 그런데 완벽하게 경제 문제다 보니까 미시경제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 수요곡선, 공급곡선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뭐 사회적 잉여, 생산자 잉여, 뭐 소비자 잉여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돼요. 그다음 지금 이제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경제 문제 아닌가 보시면 되고 실제 문제는 난이도 하입니다. 경제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비중은 30점 정도고요. 말때 수학원, 수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사실상 단순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이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25년에 새로 생긴 학부죠. K의 자유전공학부라 해서 그냥 60명 정도를 69명 정도를 이제 무전공으로 뽑는데 앞에 우리가 건국대에 보면 여기는 수원수2 확통까지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수원수2만 나오게 됩니다. 확통이 빠졌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무전공이고 문과, 이과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과 친구를 좀 위한 거 아닌가. 이과 친구들이 확통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문제 나온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건국대 상경하고 똑같습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는 인문논술 그냥 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수리문항인데 마찬가지로 소문항 3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 25, 20 이렇게 딱 퍼센트가 정해져 있고요. 비중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리문항 전체가 60점이 될 거예요. 60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모의논술이 나와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설명에 따르면 지문이 수리 자연계 지문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경제 앞에 우리 일반 건국대 문제와 다르게 경제적 지식이 전혀 필요 없이 뭐 중앙대나 한양대처럼 그냥 아예 자연계 수리 느낌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힘든 게 문과 쪽에서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살짝. 왜냐하면 이과생이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건국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중경까지도 못 쓴 친구들이에요. 공부를 해왔지만 논술 실력이 생각보다 안 올라와서 결국에는 중앙대랑 경희대를 쓰기 힘들고 물론 최저 맞추기도 힘드니까 그럼 결국에 건국대를 써야 되는데 근데 건국대도 미적 기하 확통이 실제 자연계 수리 쪽은 미적 기하 확통이 범위예요.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잘 나와요. 그러면 사실 힘든 게 미적도 힘들고 더 자연계 쪽에서는 기하 확통이 너무 힘들고 해요. 친구들이. 근데 미적도 부족하니까 중앙대랑 경희대를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수투만 나오는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몰릴 것 뻔히 알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쉽게 내면 이과생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심지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과생이 60점이고 만점 20점 받고 문과 1번 인문논술 버린다 해도 6점 받고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앞에 인문논술을 4점 받고 간다 했을 때 되게 처음 시작부터 불리하잖아요. 만점 받는다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도 경기하기 위해서 난이도는 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애초에 건국대 요 정도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이것도 충분히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난이도가 상중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수리논술 비중이 크다 작다로 생각해 봤을 때 자, 난이도 비중이 큰 쪽은 건국대, 한양대, 숭실대, 건국대, KU 자유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작다고 생각했을 때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은 건국대, 한양대, 숭실대, 건국대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중이면 연세대, 중앙대, 낮으면 경희대, 이화여대인데 자, 빨간색은 경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경제 문제로 물어보는 학교들을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고요. 파란색은 약간의 경제 지식이 좀 필요하고 제시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걸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검은색은 아예 경제 지식이 필요 없이 순수하게 수리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보시면 수리논술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이 학교들 지원하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왜 그러냐면 우선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작잖아요. 그런데 난이도도 쉬워요. 이거 그냥 만점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점수 깎이면 솔직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인문논술은 너무 박 터집니다.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변별력 높이기 위해서 여기 수리문항에서 비중이 작긴 하지만 어차피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다 만점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학교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되고, 당연히 한양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뭐 인터칼리지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어렵긴 하니까, 근데 또 비중도 크니까, 그때 학생 또 몰려오니까 이거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대 자유전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친구들한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배점 자체도 수리 쪽이 60점이나 되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과생들을 이겨 먹으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숭실대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 자체 난이도는 어렵진 않은데 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수리문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경제를 좀 알고 있다, 이미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좀 수리를 좀 보강을 해서 숭실대까지 고려할 수 있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 숭실대를 고려하시는 분 없을 거라 봐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원서 쓸 때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고려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연세대, 중앙대, 경인대 특강을 할 때 좀 들어보면 괜찮을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비율은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는 마찬가지로 아예 경제 문제고 수리문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딱히 수리문항을 준비할 이유가 거의 없고요. 건국대는 너무 어려워서 문제예요. 이걸 준비하기는 시간이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대부분 다 같은 마인드로 봅니다. 이거 문제 보면 애들 못 풀어요. 이과 애들도 좀 풀기 버거워요. 왜냐면 계산이 좀 많거든요. 아니 문과 논술인데 왜 이리 계산을 많이 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 높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준비하는 게. 아무튼 요쪽 일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수리 논술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성한 게 7월에는 지금 사회특강 이미 안내가 나갔을 거예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7월 특강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수리 논술 하시는 분 있나요? 준비하시는 이과 쪽에서?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문과 중에서 지금 수리 논술을 아예 안 한 친구들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쵸? 아마도 문과인데 수리 논술을 아예 안 한 친구들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게 한양대 인터칼리지랑 그다음에 건국대 자유전공학부를 고려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리 논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특강이라고 했지만 이거 들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는 난이도 아까 낮다고 봤잖아요. 중 아니면 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베이스를 잡기 위해서 아예 수능 논술을 안 해봤다. 그런데 한양대 인터칼리지를 고민하고 있고 건국대 자유전공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는 앞에 요거를 좀 수강하면 좋을 겁니다. 기초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확통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국대는 뭐 앞에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 1, 2회는 수원수트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초 베이스를 잡기 위해서는 그걸 들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본격적으로 자유전공학부를 바탕으로 이 친구들 데리고 세미파이널을 하게 될 겁니다. 순수하게 수원수트만 가지고 좀 수원수트 중에서 문제 좀 어려운 느낌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한양대랑 중앙대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한꺼번에 5일 정도 해가지고 파이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보다 이과 친구들 많이 와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한양대는 수원수트 확통인데 중앙대는 수원수트 확통이라 해도 확통이 중심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가 파이널을 준비한 친구들은 좀 마지막에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한양대 중심으로 가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 논술을 전혀 준비 안 했다 싶으면 아마 이때 오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선 이 학교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강을 들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랑 한양대 인터칼리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수리 논술을 아예 안 해봤다고 하면은 요거를 들으면서 아마 좀 맛보기로 베이스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딱 시간표는 거기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하고요.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이 오후에 진행이 되고 4주 동안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인문계열 수리논술 특강이 우선은 이건 좀 수리논술이랑 다르게 문제 유형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학교마다 유형을 많이 타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 학교마다 유형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리논술 답안을 작성을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1대1 대면 첨삭을 통해서 답안 작성을 비도하고 서술도 많이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복습 영상을 무조건 제공하고요. 마찬가지로 과제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수련호생이 사실 막상 딱 보면 본다고는 하지만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고민이 좀 있었을 텐데 저 그에 대해서 좀 이제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의 이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